완주 공공재생센터에서 센터장하고 계시는 이근성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무슨 반편 소년단장.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반가운 얼굴도 뵈니까 좋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구 소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제 뭐 진안도 뻘겋죠. 뭐 여기가 이제 다 빨간 상태의 전라북도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완주가 지금 마을 사업한 지, 공동체 사업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되다 보니까 고령화가 제일 저희가 걱정입니다. 하나는 뭐 과수화는 뭐 이제 지방 정부가 인구 유입 정책으로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지만 그 인구 유입된 인구와 기존의 그 분들과 어울리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한 사업들, 우리가 시작했던 사업들은 고령화로 점점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공시설 해드리는 것도 이제 힘들으니까 점점 떨어지고, 주례농장이라고 해서 협업농장도 점점 떨어져서 농산물이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가 돼야 되는데 출하를 못 시키는 거죠. 점점 떨어지고. 그게 다 이런 영향이 있어서 사실은 작년서부터 느껴온 사람이 앞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저희가 이게 마을 사업이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이게 이제 그렇지 않겠다. 오히려 기존의 마을 사업한 것을 잘 육성하는 것, 더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것, 이런 게 지금 우리한테 더 시급한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저렇게 소멸돼 가고 있는데 계속 뭘 해보자고 하는 거는 오히려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냥 인구가 적은 대로 마을에서 그냥 주제 없이, 그러니까 카테고리 없이 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지원을 해보자. 이제 소액 지원 사업이잖아요. 소액 지원. 그래서 마을이 우리 한 100만 원만 주면 우리 마을 주민들이 1년에 한번 아치게 한번 놀겠다. 이래도 좀 지원해보자. 이게 좀 사는 맛 아닐까. 뭐 이래가지고 행정하고 작년 하반기에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수액 지원 사업을 전환하고 소득 사업을 최소로 하자. 뭐 그래서 다 합의했는데 연초가 딱 되는데 공무원이 아무 생각 없이 공모사업을 딱 내버렸어요. 사실은 그 시스템을 만들고 채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아무튼 인구 소멸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청년 일자리로 많이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제일 밑에 보면 39세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65세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함양에 가서 뭐 얘기하다가 청년을 몇 세로 끌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60세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자기 일거리를 찾고 또 정착해서 다음 세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지금 중앙정부 정책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굉장히 많이 지금 중앙정부가 하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률적으로 통과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게 있고요. 하나는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라고 해서 읍면동 뭐 주민자치회를 만들어라, 뭐 이런 거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과연 이 농촌 지역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거는 참
고민입니다. 중앙정부는 뭐 그런 사고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낼 수 있지만 사실은 지역은 과연 그런 거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작년에 중앙정부 행자부가 혁신읍면동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2개 읍면이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다 미끄러졌죠. 왜냐하면 이 혁신읍면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들이 뽑아서 그 읍면을 운영하는 건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때까지 다 지명했잖아요. 자치위원을 다 지명했고 지역 유지가 다 위원을 했고 그나마 조금 열어줘서 좀 젊은 사람 한두 사람이 들어갔지만 시스템은 그대로 되는 거에 있어서 그 혁신을 서울시가 한 거를 모델을 가지고 농촌지역에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거를 다 사회적 경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아니 여태까지 우리 사업한 게 다 사회적 경제지 그러면 그게 무슨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한 거냐. 그게 다 지역에 공헌을 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업들이 공동체 사업인데 그게 다 사회적 경제인데 무슨 또 새롭게 사회적 경제 얘기를 많이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고요. 하나는 도시재생입니다. 지난번 도시재생 들어있어요? 아니요, 지금 사업 신청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이라고 하는 건 인구가 줄어서 읍이 명사무소가 이렇게 쇠퇴해 가는 건데 거기에 건물을 잘 짓고 리모델링을 해서 뭐 커뮤니티 공간, 무슨 공간 뭐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럼 누가 이용하냐고, 누가 그걸 운영하냐고 그 생각은 또 못하고 그래서 하여튼 중앙정부가 사업하는 그 카테고리는 맞는데 이 농촌의 현실을 하고 이거가 어떻게 매칭할 거냐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는 놓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전국 센터장들이 모였을 때 중앙정부의 건의사항 도시 정책과 농촌 정책을 구분해달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야 인프라도 많죠. 인적 자원도 많고 돈도 많고 근데 이 농촌 지역은 돈도 없는 데다가 인적 자원도 빈약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똑같은 선상에서 뛰자고 하면 농촌이 뛸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좀 구분해달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완주도 지금 5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읍면에 슬럼화되고 있는 상가들을 뭐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바꿔주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 거리가 살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백운 면사무소 주변을 전국의 모든 활동가들이 벤치마킹으로 갔습니다. 간판의 거리. 그래가지고 왔었죠. 그거는 다 행정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민간이 정책을 내고 그거를 실현하는 속에서 그런 모델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게 이런 거리가 멋이 있구나 괜찮구나 해서 왔는데 지금 도시재생 미디어 사업이 그렇게 갈까? 그냥 굉장히 염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걸 보시면 공동체 수를 지금 표시한 겁니다. 서울, 경기 공동체 수가 전체의 56%를 지금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전북은 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북이 그래도 전남이나 뭐 이쪽보다는 공동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공동체가 얼마나 육성되고 얼마나 활성화될 것이냐 하는 것이 만들려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고 또 저희가 지금 그 공동체를 어떻게 육성하고 그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가 있죠. 지금은 저희가 처음에 마을 사업 시작할 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몇 퍼센트가 동의해 줘야지 인정을 해줬거든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60% 마을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면 그거는 그 마을의 공동체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안 되더라도 대다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동의하고 함께하고 역할을 나눈다. 그러면 아 이거는 이 마을의 공동체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점점 그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무슨 공동체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이죠. 그게 다 뭐 완주는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하거든요.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마을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어떻게 수익을 발생하고, 어떻게 그거를 내보내는지를 2달 동안 아주 심층 모니터를 하는데, 이제는 예전 같았으면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고, 한 4-5명이 그 시설을 운영하고, 생산을 하고, 물론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마을에다 배분을 하겠지만, 운영 주체가 그렇게 되면 이건 공동체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제재를 가했어요. 16년. 이럴 때는 다 회수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원포를 놨었어요. 물론 회수는 안 했지만. 근데 지금도 그렇게 그 스타일로 그 공동체에다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인구 구성이 그렇게 변해간 거예요. 공동체 사업으로 다시 복원하십시오. 요구할 수 없는 인구 구성을 가져간 거죠. 고령화돼서 그래서. 힘이 없어서 못 하시겠다는데 계속 이건 공동체 사업이니까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위기에 지금 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촌, 도시는 별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농촌은 그런 인력 부족이 점점 감소하는데 이 감소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놓고 보강해 나갈까지 하는 것이 저희 지금 관심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보완책이고 능력이고 이런 건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따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왜 농촌은 도시는 차치하더라도 왜 농촌에 우리 마을의 어른들을 요양원에다 모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웃이라고 하는 이런 끈끈한 정도 없으니까 요양원에 모실 수도 있고 이런 데다 모실 수 있지만 농촌은 여태까지 한 가족처럼 살아왔는데 내 부모가 아프다고 해서 요양원에다 모시면 이 개인은 요양원에 가서 부모를 면회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내야 돼요. 또 케어를 하는 거를 가족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농촌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같이 이웃의 정을 느끼면서 살아왔으면 똑같이 마을에다가 요양시설을 만들고 마을 주민 전체가 보호자가 되는 시스템, 이걸 해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공동체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마을사업 여태까지 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저희가 보니까 매출 한 1,000만 원씩 올리는 마을에 한 30-40개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억 단위 버는 마을도 있지만. 그러면 그 마을들은 이제 그런 복지적인 돌봄과 케어와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체계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게 사회적 경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미나미 의료생협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의료 협동조합입니다. 우리도 있죠. 안성, 의정부, 안산, 전주도 있고, 원주도 있고, 이 의료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케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환자 주치의가 있는 거죠. 협동조합 의사가 나를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주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본 건물입니다. 이 대학병원 같은 건물을 협동조합이 출자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안에 환자들이 그 조합원 어르신들이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케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역마다 있는 케어 센터들이고요. 이거를 하는데 제가 2번 갔었습니다. 미나미 의료생을 2번 갔었는데 2번 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관점이 이 해외 이탈리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저기 김경민 선생님한테 노크를 하죠. 야 행정 뭐 이것 좀 도와줘봐. 우리 좀 뭐 좀 해보게. 이런 입장이 있어요. 저희 마을 위원장님들하고 해외 연수 갔는데 연수 학습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계속 주지해서 교육시켰던 게 뭐냐면 행정이 뭘 도와주는지를 꼭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는 그렇지 않아요. 행정은 마을 사업에 협동조합에 부서는 있어도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서포트하는 기관이에요. 뭐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도와주는 기관, 홍보해주는 기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나미 의료생협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우리 지역에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33개의 사업소가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굉장한 병원이고요. 내부 시설을 들어가서 봤을 때 병실이 정말 호텔 같았어요. 한 사람이 차지하는 그 병실 크기가 굉장히 넓고 쾌적해요. 아주 조용하고. 그런 데서 아주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병원 내부입니다. 이런 시설이 있고 아이들이 왔을 때 도서관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뭐 여행 가는 가이드도 받을 수 있고 이게 로비입니다. 그래서 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이게 병실 내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쾌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유받고 퇴원하는 건데 뭐 운동기구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비리 마을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룹홈입니다. 공동주택이죠. 말하자면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가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독일 갔을 때도 이런 비슷한 시설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도전을 했었습니다. 독거노인들 무슨 주택 만들어서 모셔가지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도 한번 도전을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지난해 있을 때 마을 사업할 때 마을에 가는 리모델링 할 때 독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우리 정서에 그게 안 맞아요. 우리 어머니 어르신들은 잠은 집에서 자야 된다는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밥을 뭐 회관에서 먹고 뭘 하더라도 잠은 집에 가서 자야 되기 때문에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원했냐면 옛날 난방을 지원한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 매트를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럼 어르신들이 전기가 아깝다고 딱 30분 틀어요. 주무시면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르신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같이 하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방 구조를 꾸밀 때 자기가 살던 방 모습을 그대로 이전하는 거예요. 익숙하다. 새로운 시설로 내가 들어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 집 모양 그대로 그거를 세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디다 놨는지 이사 왔다고 그런 느낌이 없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마다 그 내부 시설이 다 틀리죠. 살아왔던 방식이 틀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케어를 받는 그런 거를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서 노인들이 살 수 있게 이렇게 해놨던 시설이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나무입니다. 이 그룹홈 이름이 나무예요. 치매 노인 거주 공간이 이게 그냥 마을에 예를 들면 우리 그냥 농가주택입니다. 농가주택을 안에를 뭐 크게 개조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개조를 해서 이 치매 어르신들을 여기서 공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케어해 주시는 분들의 입장이 뭐냐면 다 조류를 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걸렸으니까 환자 취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 오는 그냥 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치매 걸리는 어르신들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뭐 칼도 못 만지게 하죠. 조리요? 뭐 가스레인지도 못 만지게 하죠. 여기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분들이 저희를 손님 대접하는 거고 차도 타고 뭐 조리도 해서 이렇게 뭐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게 돼 있는데 이게 말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우리의 조합원 가족의 부모를 다른 데다 모시지 않고 우리가 케어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은 이 어르신들 집 바깥 나가죠.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한눈을 팔면 나가죠. 그러면 지역이 다 있잖아요. 저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저기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길을 잃었나 보다. 그래서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이 여기에 들어와서 기거하시는 분들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도전을 하려고 마을 청년회하고 한 1년 동안 학습을 했었는데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요양은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요양은 자격을 어떻게 갖춰요? 간호사. 뭐 간호사하고 보건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뭐 시설 규정 뭐 이런 게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하다가 아이고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 해서 접었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를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캐나다 퀘벡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볼로니아, 트렌티노, 그 다음에 몬드라고, 스페인의 몬드라고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세 나라의 특징이 다 틀립니다. 스페인은 우리 원주 생각하면 돼요. 지학순 주교와 장혁순 선생님이 그 정신적 지도자가 있어서 원주가 그런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간 그런 어떤 발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스페인은 못 가봤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가봤고요. 퀘벡을 갔는데 퀘벡은 굉장히 정부가 이런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파트너로 이렇게 이제 짧게에서 3,700개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NPO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요. CQCM이라고 해서 3,300개의 협동자 연합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는데요. 융자를 해줍니다. 저희도 그 가나안은행처럼 융자를 좀 한번 도전하려고 2016년서부터 모금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금융법에 묶여가지고 금융업을 하지 않으면 이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퀘벡은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농가주택 지원할 때 대출 받을 때 뭐 5년 거치 15년 상환 이런 거 하잖아요. 이자율 뭐 2% 이하 여기가 그런 걸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은데 종잣돈이 없을 때 여기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30년
뭐 이렇게 왔더라고요. 대출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안 갚으면 어떡하냐. 저희는 그런 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돈 띄워볼까 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다시 연장해 줘요. 갚을 때까지. 또 뭐 15년을 더 연장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심했죠. 야, 그럼 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저거를 뭐 차압 들어갔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데 그 돈 갚는 게 좀 늦어지면 어떠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은행 그거 다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고 책을 읽어보셨겠지만 거기도 뭐 한 2%예요. 그래서 소액을 지원해 주잖아요. 뭐 우리로 하면 한 300만 원을 대출해 주는데 그럼 얼마나 회수될까? 그런 거 갖고 우리 의심하잖아요. 98% 회수한다. 그 사람들이 빌려 쓴 사람들의 입장이, 여기도 그런 얘기를 저희도 듣고 왔는데, 내가 저리로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갚아줘야지 또 나 같은 사람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사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못 갚으면 뭐 나만 이익이다 이런 거, 다른 사람 뭐 혜택 갖느냐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할 때 종잣돈이 없어서 여기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빨리 자립을 해서 돈을 갚아줘야지 그 돈이 또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CQCM이라는 것이 연합회인데요. 퀘벡의 협동조합으로 해서 네트워크에서 정부 손길이 미치지 않는 내 서비스를 하는 것을 협동조합이 하자, 이런 겁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꿈을 좀 꾸고 있습니다. 저희 완주가 2017년도에 협동조합 연합회 같은 걸 만들었어요.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고 만들어서 완주가 여태까지 사업했던 공동체들을 다 한번 네트워크 해보자, 저기 흉내를 좀 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부로부터,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뭐 사업하는 거 말고 우리도 좀 돈을, 기금을 만들어서 필요한데 우리가 좀 지원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하는데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았으면 공모사업 딱 심사하고 돈 딱 주고 결산만 딱 받으면 떼이잖아요.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드는 거죠. 도와주고 컨설팅 해주고 그 다음 사업 어떻게 갈 건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CQCM은 그런 거예요. 대출을 해줬으면 그 사람이 그 협동조합의 목적에 맞게 나갈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상담도 해주고 수시로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거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도 아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제가 이 거리를 선정한 거는요, 이거 뭐 도깨비 무슨 연속극이 있었다면서요? 빨간 문. 그 거리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텔레비를 안 보니까 저희 젊은 친구들이 여기 들어서자마자 이 빨간 문을 찾아야 된대요. 그게 이 빨간 문입니다. 이 무슨 연속극에 나왔었다고 그래요. 누가 출연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거리가 빈민가 있습니다. 항구 옆에 있는 빈민가인데 지역 공예가들하고 사업가들이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거리 전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협동조합. 저는 맞다고 봐요. 저희 인사동 망가진 거 다 보셨죠? 그 다음에 전주 한옥거리 망가진 거 다 체감하시죠?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면 그
전체를 핸들링 할 수 있는 무슨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입점을 하려면 예를 들면 이 협동조합의 합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거리는 이런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짤즈부르크에 가서 그 성에 갔더니 이 거리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정부가. 그런데 간판을 정부가 지정해준 간판만 달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백운동 생각하면 돼요. 형상화하는 거예요. 뭐 탕집이면 염소가 뭐 이렇게 지붕에 있었잖아요. 뭐 대장간이면 농기계가 뭐 이렇게 지붕에 있게 그런 형상으로 간판을 만들게 돼 있는데 맥도날드가 들어오고 싶어 했대요. 맥도날드는 자기 간판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M자 크게 써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시가 맥도날드한테 불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간판을 만들면 들어오고 아니면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맥도날드도 M자 하나 있습니다. M자. 그게 맥도날드인지 몰라요. 아, 거기가 맥도날드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줘야지 아, 이 가게가 맥도날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 가죽 공예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공간을 차지해서 생산하고 체험하고 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정부가 지원해 준 겁니다. 그거 운영을 협동조합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행정과 민간의 역할이 뭘까? 저는 이제 민간인이잖아요. 네, 행정은 예를 들면 재정과 하드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은 하드웨어를 구축해주고 민간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 하드웨어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주고 민간이 쓸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거를 누가 운영하냐. 민간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탈리아를 갔습니다. 지금 완주가 모델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 도시는 이탈리아 트렌티노입니다. 트렌티노 시가 1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저희랑 이제 완주군이랑 비슷한 인구 가지고 있는데 시 전체가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다 이렇게 얼개가 되어 있고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으로 시가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완주가 꿈꾸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보다 더 높아요. 이 지난보다. 해발 1000m 되는 마을입니다. 마을에 협동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 해발 1000m인데 1000명이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로컬푸드 매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2000m 고지 누가 와서 이거를 사갈까? 근데 사가는 거예요. 그 고지까지 올라와서 여기 협동조합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갖고 내려가는 겁니다. 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협동조합이 생산한 농산물은 내가 좀 발품을 팔더라도 살만하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그 가게에서 산다고. 물론 이제 배달도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이 협동조합 대표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행정도 같이 가는데 행정도 궁금하죠. 이 협동조합 어떻게 이 시의 공무원들도 왔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운영하는데 행정으로부터 뭘 지원받았느냐고 질문이 결국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내 돈 버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느냐. 협동조합 만들어서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사회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끼리 구성이 이루어져서 시청을 만들었고 시청이 굉장히 조그매요. 이 건물 그러니까 이 센터에 저쪽 거 빼고 이쪽 정도가 시청입니다.
그렇게 상상하면 돼요. 시청을 만들었고 도움을 요청한 일도 없었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협동조합에서 오히려 도움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고 우리가 하는 일이니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협동조합이 행정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홍보 정도다. 그래서 협동조합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장이 있고 계원이 있더라고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당신들이 하는 역할은 뭐요? 홍보래요. 협동조합이 홍보를 자기네가 돌아다니면서 홍보해 주는 게 역할이고 재정직은 뭐 그런 거 없대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뭘 요청하지도 않는데요. 자기네가 찾아와서 홍보해 줄게요 이러면서 홍보해 주는 거고 협동조합이 뭐 홍보 뭘 해달라고 그런 거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로냐를 갔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숲이라고 해서 이게 매장입니다. 농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모든 그거 뭐죠? 이렇게 농기 이렇게 뭐 파는 데 있잖아요. 기계를 뭐 파는 데. 농자재. 예, 농자재 파는 거. 모종. 하여튼 지역이 필요한 건 여기서 다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공산품이어도 팔아요.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주 로컬푸드는 완주에서 완주 재료를 가지고 생산한 농산물 가공품만 팔게 되어 있습니다. 콜라를 못 팔게 되어 있죠. 담배 못 팔게 되어 있죠.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요. 올 작년 11월 달서부터 군청 구내식당을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조그만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공품들 이렇게 팔 수 있는 매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식당이 식자재를 로컬푸드 그거로 이제 다 하는 걸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 공직사회가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2가지였습니다. 콜라 안 판다. 담배 좀 팔아라. 근데 협동조합의 원칙이 그런 거였거든요.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대기업도 안 판다. 또 물론 있지만 우리가 생산하지 않은 음료수는 안 판다. 이런. 그러니까 농가가 생산한 뭐 두유 이런 건 파는데 뭐 사이다 콜라 뭐 이런 건 안 판다. 이런 게 원칙이 되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 음료수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지만 지역이 어떻게 서로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거냐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협동조합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이런 걸 안 팔죠. 농산물에 관련된 것만 팔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역의 공동체라고 하는 게 다 농가가 아니잖아요. 어디는 무슨 목공하는 데도 있잖아요. 어디는 뭐 저희 빗자루 만드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 빗자루를 만드는 마을도 그거를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죽공예하는 팀이 가죽공예를 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농산물이 아닌 상품까지도 다 팔 수 있는 매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군청 옆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농산물도 팔고 로컬푸드 매장처럼 완주에서 생산되는 공동체가 생산하는 모든 물건을 한번 팔아보는 시스템을 가져보자. 여기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야가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 안에 분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모종을 하는 그런 모종과 관련된 협동조합이 모종을 만들고 그거를 관리해서 또 모종이 필요한 조합원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300개가 넘는 조합 협동조합들이 가입해서 다시 이 레가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기능과 농협 기능을 동시에 다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러웠죠. 그래서 뭐 식당도 있었고 그 안에 뭐 별의별 거 다 팔았어요. 저희 위원장님들 갔는데 제일 탐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기계절 있잖아요. 뭐 전기톱 이 조그만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여기서 팔고 있었는데 계속 들었다 놨다 놓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렌티노 멜린다 사과협동조합입니다. 이게 공장입니다. 공장 내부 모습입니다. 4천여 명의 가족을 대표하는 생산자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사과만 키우면 돼요. 그러면 이 멜린다 협동조합의 사과를 전량 다 수거해 갑니다. 전량 다 수거해 가는 겁니다. 뭐 모양 좋고 뭐 이렇게 선별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전량 다 수거해 가서 여기서 이제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포장도 하고 박스 포장도 하고 예를 들면 도대체가 상품 가치가 없는 거는 가공해서 다시 또 상품을 만들어요. 이런 거를 이 협동조합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수농가에서 저희가 찾는데 그럼 과수농가는 이 품종, 이 사과라고 하는 게 계속 품종 개량이 될 텐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이 멜린다 사과협동조합이 그런 회사를 하나 계약을 한대요. 그 회사가 이 조합원들 과수원을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병충해 문제, 키우는 문제, 뭐 품종 문제 모든 거를 다 관리해 준대요. 그러니까 농가는 정말 그냥 잘하는 거 이렇게 관리만 해주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용을 했는데요. 또 고용 원칙이 있더라고요. 다 여성입니다. 80%. 남성은 뭐하냐? 힘쓰는 일, 운전, 그 다음에 이거, 드는 거, 이런 것만 하고, 이 안에 모든 거는 다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을 그 협동조합에 그렇게 결의를 했대요. 여성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여성으로 채웠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했습니다. 이게 뭐 보통 큰 공장이 아니어서 이게 카메라에 다 들어오진 않아가지고 그런데요. 하여튼 컨베어 벨트가 뭐 굉장히 많은 라인을 돌아가고 있고 그거에 다 여성들이 붙어서 선별하고 포장해서 파는 것까지. 그래서 그거를 협동조합이 다 하는 거죠. 대신 협동조합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았으면 아마 대기업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수집하는 것도 우리가, 그 다음에 선별하는 것도 우리가, 판매하는 것도 우리가, 가공하는 것도 우리가, 뭐 이렇게 판을 짰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과정을 다 쪼개가지고 수거하는 협동조합, 선별하는 협동조합, 가공하는 협동조합, 판매하는 협동조합, 홍보하는, 이게 아주 촘촘하게 다 나눠지니까 전문성이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한 개가 모든 것을 다 일사처리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그거를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트렌티노,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 50만 명이에요. 트렌티노 시는 10만이라고 합니다. 10만. 그래서 완주군과 유사하고 있고요. 이 모든 방식이 다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70%가 조합원이고 인구 유출 문제를 막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트렌티노가 이 협동조합의 그런 경제활동의 가치로 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메릴다 협동조합이 뭐 가공, 유통, 마케팅 이렇게 다 하듯이 뭐 이렇게 다 돼 있고요. 하나 특이한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업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자격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농사 짓잖아요. 저 농사 지어요. 전화로.
뭐 밭 좀 갈아줘, 뭐 심어줘, 뭐. 전화로 전 농사짓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2년을 공부를 해야지 농사 자격증을 줍니다. 그 사람만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농가, 우리 같이 농가가 이제 빈집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집은 어떻게 할까요? 도시민한테는 못 팔게 돼 있어요. 농가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임대는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농촌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놀란 거는 저희 이제 직불금이 계속 문제가 됐고 또 농민 기본소득 뭐 이런 게 이제 해서 정부로부터 우리가 생활의 안정을 좀 찾아보자 뭐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또 친환경 하면 친환경 또 뭐 검사도 받고 뭐 하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의 사고는 뭐냐면 우리가 환경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사짓는 우리가 뭐 비슷해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우리가 국토 수호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환경을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도시 사람들이 잘 사는 거는 농촌이 풍광을 만들어줘서 너희가 잘 사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당연히 농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왜 예전에 친환경 뭐 이렇게 할 때 왜 이렇게 비싸냐, 도시의 소비자에 맞춰야 된다, 뭐 소비자 가격으로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당연히 우리한테 우리가 식량을 공급하는 자니까 너희는 그만큼 우리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이 농가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서로가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네트워크로 돼서 서로가 이제 도움을 받고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몇 가지는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청소협동조합인데요. 청소용역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대량 실업 여건 노동자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하는데 여기는 정신적 장애,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이 근무하는 그런 청소 용역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용역을 줘서 뭐 하청업체가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도로변에 뭐 청소라든가 뭐 잔디 깎기 뭐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었던 청소협동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안하고 완주가 이거를 좀 벤치마킹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광버스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니버스가 고정된 이동 경로로 이동을 하죠. 뭐 노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많잖아요. 우리 마을에 뭐 하루에 4번, 2번에 5번, 2번. 배를 누르면 가다가 거기를 들렸다가 해요. 그래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통합버스도 운영을 하고 특수운영. 그러니까 구성원의 도움 없이 장애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다 와가지고 군수들한테 이제 그 얘기했죠. 우리 완주가 전주 때문에 그 버스 노선을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근데 재정적으로 따져보면 교통 전문가들 얘기가 완주가 전주한테 주는 그 버스 운영비를 그냥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해도 충분한 재정이래요. 근데 여태까지 역겨가지고 그 노선을 하나 바꾸는 것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보자. 버스 협동조합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버스 협동조합이 완주의 버스 노선을 주민들하고 공청회통해서 한번 해결해보면 어떨까. 이런 안을 냈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버스 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협동조합이 주민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를 봅니다. 일반 관광버스를 운영을 해요. 이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홍성에. 홍성 마을이 관광버스 지입자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홍성에 있는 관광버스 회사가 마을 공동체 지입차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같이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마을에 주는 거예요. 마을은 저 차가 우리 지입차니까 우리가 어디 갈 때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번 했었거든요. 저희 위원장님들도 장난이 아닙니다. 뭐 돈 번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거 누가 운영을 해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800 정도 수익이 난대요. 그럼 뭐 버스 사면 다음 달부터 800 나옵니까? 한 6개월, 1년 지나요. 그죠? 그 생각은 또 안 하는 거예요. 버스 사서 관광버스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바로 그 다음 달부터 800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아니 그러면 그 나올 때까지 세금하고 그건 누가 낼 거냐고. 그때 이제 아무도 얘기 못하죠. 그럼 그 버스는 누가 운전할 거냐. 그때 위원장님이 내가 옛날에 막 10몇 년 동안 관광버스 운전해서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 마을은 누가 책임져야 아니지. 마을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운전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또 누군가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어떤 형태와 누가 어떤 역할로 갈 건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이 관광버스 때문에 한동안 웃겼습니다. 이게 원주입니다. 저희도 몇 차례 이제 벤치마킹을 갔었는데요. 이게 이제 신협이 지금은 이제 신협을 만들 수가 없죠. 금융법원을. 옛날 밝음 신협이 있었고 원주 한살림, 생협, 상지대 생협 이게 이제 소비, 생산 가공 협동조합, 사회서비스 협동조합, 교육, 마을 공동체, 전문가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공동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 농촌은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이 마을 회사를 운영하려면 세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다 회계사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사실 그냥 제 생각은 뭐 그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회계사를 그냥 채용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회계법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공적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공동체들이 그 회계법인을 쓸 때 저렴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쪽 회계법인을 좀 지원합니다. 뭐 그런 도시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회계법인 중에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서 저렴하게 세금 신고할 수 있도록 원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밝음 신협이 아까 퀘벡처럼 저리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 때 저리를 대출해서 협동조합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무국이 그 협동조합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과 이런 걸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대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 사회서비스, 교육, 마을공동체, 지역창업공동체 모든 걸 다 엮어서 한번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5개년입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주 사회적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육성을 하고 인턴 네트워크를 하고 전문가를 행정화해서 흘러가는데 이 전체를 지금 소셜 굿즈라고 해서 사회적 상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공무원이 저희 같이 쓰고 있는 밴드에다가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로컬푸드를 이해하는데 1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익숙해져서 로컬푸드 뭐 하면 이제 자신 있게 설명을
수준에 왔는데 갑자기 소셜 굿즈라고 하는 또 이상한 용어로 해서 이걸 내가 언제 익숙해지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완주가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과, 저희 담당하는 공동체 활력과가 사회적 경제과로 해서 소셜 굿즈 업무를 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중앙정부의 푸드 플랜에 맞춰서 먹거리 정책과, 농업 정책과에서 먹거리 관련된 부서만 따로 띄어서 먹거리 정책과 이렇게 해서 두 축이 지금 완주의 사회적 경제 영역을 이렇게 진두지휘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지역의 분과 의제를 12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돌봄, 뭐 사회 서비스, 여성, 뭐 에너지, 장애, 뭐 이런 걸로 해서 12가지 꼭지로 조직을, 위원회를, TF팀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담당 부서 계장과 팀원이 2명씩 다 12개에 배치를 했고, 똑같이 민간도 중간 조직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12개 조직에 똑같이 배치해서 그 분과가 운영되면서 그 분과에 해당되는 공동체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는 이겁니다. 지난해도 뭐 이렇게 손재주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있습니다. 가족공예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가족공예를 하려면 디자인을 예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공을 하려면 기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전주로 가요.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 거기 많으니까. 또 기계 좋은 것도 전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돈이 전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좋은 걸 샀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자. 그래서 이제 가공하는 기계는 이제 전주로 안 나가도 돼요. 그럼 디자인이 또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디자이너를 완주를 끌고 들어와야죠. 그래서 살게 해주고 그 사람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동체까지 다 예술적 디자인의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면 완주의 돈이 완주 내에서 그냥 돌고 해서 완주의 경제가 흘러가지 않을까. 이게 지역 경제 순환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게 5개년 계획이고요. 1년에 100억씩 500억을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완주가 지금까지 오는 모습이 10년이 걸렸는데요. 사실은 지난해에서 벤치마킹을 무지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지난해 있을 때 완주 공무원들 무지하게 왔거든요. 저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완주 공무원들한테. 마을간사 제도 벤치마킹이 갔죠. 그래서 마을간사 제도를 지난해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우리하고 안 맞아서 광역사무장 제도. 그러니까 여기 마을간사는 한 마을만 책임지면 우리 완주의 광역사무장은 4개 마을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역사무장 제도를 벤치마킹했죠. 그 다음에 마을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단계를 만들었죠. 5단계로 되겠잖아요. 200만 원에서 지금 2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얼마예요? 1단계. 1단계 300만 원. 오, 제가 200만 원대 그거 했습니다. 아주 징그럽게 200만 원 갖고 마을 사업을 여기 할 때 그걸 벤치마킹 한 게 완주입니다. 근데 완주는 좀 차별화 둔다고 한 단계를 없앴습니다.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난해랑 똑같은데 그렇게 해서 완주의 그런 모습이 왔고 대신 그때 50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분이 5개년 계획으로 약속 프로젝트라고 하는 계획을 투자를 하게 되죠. 또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지난해에서 먼저 하면서 사실은 완주는 계약직 공무원도 했지만 부서를 통폐합시키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농촌 활력화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전국이 다 농촌 활력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해서 농촌과 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을 한 부서에다 다 몰아넣게 됐고, 그게 똑같이 전라북도에도 벤처마켓이 됐던 겁니다. 그런 게 진안에서 다 태동됐던 그런 건데, 진안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민간이 좀 더 됐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해나가는데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완주는 뭐 행정과 파트너가 그동안에 많이 축적이 되었던 것이 또 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회적 농업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4곳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두뇌 농장들이 이제 생산량이 점점 농사를 안 짓게 되면서 떨어져서 지금 돌봄, 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돌봄, 치유를 하면서 농사를 배우고, 마을은 강사로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 할 때 오늘 상추 뜯는 날이거든요. 담당 부서 다 나와서 상추 뜯어야 됩니다. 상추를 같이 뜯고, 돈이 좀 있으니까 고기 사오고, 뭐 그렇게 해서 점심 같이 먹었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에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하지만, 특히 같은 시각으로 같이 바라보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는 이 마인드를 형성해 나가는데 진안이 조금 더 민간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뭐 완주나 진안이 늘 저는 이제 형제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갖고 서로가 필요한 거를 좀 배우고 또 주고 이러면서 진안과 완주가 멋진 공동체로 한 군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림을 좀 멋있게 그려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얘기했던 그룹 나모와 그다음에 논비리 마을, 예. 네,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마을에서도 한테 이제 마을에 필요한 게 뭘까 고민을 하면서 원주민하고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마을의 요양시설화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어르신들 그 다음 세대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완주는 좀 젊은 층이 많이 있지만, 진안은 저도 이제 온 지 5년째 되긴 하지만, 사실 그 원래 있던 마을과 그리고 귀촌 귀농인들이 약간 이렇게 좀 가까워지기 힘든 그런 상황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사실 마을 안에서 뭔가 그런 시설 하나 아니면 그런 걸 고민하기보다 이제 그 자꾸 소진되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지역에 모아서 젊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라도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농촌 마을을 앉지 않으면 결국 읍내나 또 다시 도시화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를 이곳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세대가 살아있는 마을이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 마을이고요.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무라고 하는 그거는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빈집을 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져가고요. 논비리 마을은 그냥 마을 전체 중에 한 블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을과 붙어 있는 거에서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케어, 뭐 돌봄 이게 화두인데, 그거를 도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북구가 주치의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작년이죠. 올해는 아니니까. 작년에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는데, 의사와 간호사를, 의사는 네트워크였고 간호사는 채용을 해서
이 복지사하고 간호사가 담당 그 환자를 방문해서 필요한 경우 의사를 이렇게 하는 거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사례를 본 게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시가 시군 읍면이 16개인가? 근데 그거를 8개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통폐 앞에서. 그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매무드급으로 조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좀 이렇게 형성해 놓고 행정타운을 만드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면사무소를 지을 때 그와 똑같은 시설로 케어센터를 옆에다 똑같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봄과 복지와 모든 업무는 이 케어센터로 다 넘겼어요. 근데 그 케어센터를 누가 운영하냐? 위탁을 줬어요. 근데 기존의 그런 뭐 복지관 위탁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행정망을 똑같이 쓰는 겁니다. 행정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1층에 가니까 복지 관련된 부서들은 거기 다 있었습니다. 뭐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뭐 할 것 없이 행정에 있던 복지관들은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서부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케어센터를 이렇게 한 모습이 있는데요. 저희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 마을을 대상으로 청년회가 이제 저기 나무, 논비리 마을 이런 거 사례를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을 안에 빈집을 청년회가 매입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마을의 어른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면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를 한 명 채용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요양원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저희가 포기를 했는데요. 지금 농촌이 그러면 어떤 형식이 맞을까? 저는 보건소가 맞다고 봅니다. 읍면에 보건소는 다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게 문제지. 하여튼 보건소는 다 있습니다. 그 의료진의 질을 높여줄 수만 있다면, 예를 들면 그 병역 대신 와 있는 이런 의료진 말고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이 보건소에 배치만 된다면 뭐 주치의 제도나 케어 시스템을 만드는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완주는 그래서 보건소 중심의 복지 케어, 돌봄 케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로 좀 방향을 좀 선회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해외 최근 소식을 너무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